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강의 윤상욱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 중종과 그 이전에 있었던 연산군, 그 이전에 있었던 성종, 연산군, 중종 이렇게 세 왕을 살펴봤는데 중종의 뒤를 이어서 인종이 즉위를 하죠. 근데 인종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저희가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여인천하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여인천하. 자, 경빈박씨 나왔고 중종 나왔고요. 경빈박씨로 정말 유명한 여배우가 하나 있었죠. 경빈박씨로 도지원 씨가 경빈박씨로 나왔던, 그래서 이덕화 씨가 거기서 윤원영으로 나왔죠. 그 사람이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경빈박씨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원 씨였고, 자, 배우의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경빈박씨가 도지원이었고, 거기서 전인화 씨, 기라성 같은 여배우들이 많이 나왔었죠. 연기도 참 잘했어요. 그죠? 그 전인화 씨가 문정왕후로 나왔었고요. 문정왕후의 오빠였나요? 아무튼 오누이 사이였던 윤원영이 있었습니다. 윤원영으로 이덕화 씨가 나왔습니다. 이덕화 씨가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가 바로 중종 시대였습니다. 중종 시대에 중종의 정비이고 후궁이었죠. 근데 이 중종이 죽고 문정왕후가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면서 중종의 가장 큰 아들이었던 문정왕후의 친아들은 아니었어요. 문정왕후 전에 있던 그 왕후의 큰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었던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정왕후가 굉장히 성격이 역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포악했던 왕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종이 8개월 만에,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승하를 하고, 바야흐로 문정왕후의 아들이 명종이 됩니다. 즉위해서 명종이 되는데, 자, 여인천하에서 나왔던 그 문정왕후의 아들이 바로 명종이고요. 그 명종이 제대로 된 정치를 피지 못하고 후사가 없이 승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종이 죽고 후사가 없으니까 중종의 서손이면은 바로 중종의 후궁인 창빈안 씨의 소생이었던 덕훈군의 아들이 바로 선조입니다. 덕훈군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성군, 하원군, 하룬군, 이렇게 세 왕자가 있었어요. 하성군, 하원군, 하룬군. 자,
이 세 왕자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하성군이 선조가 됩니다. 선조가 되고 선조 시대 선조가 되면서 선조가 즉위를 하고요. 명종이 후사가 없으니까 신하들이 세운 왕이겠죠. 신하들과 그 당시에 대비가 세운 왕인데 하성군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선조입니다. 선조가 언제 즉위를 했냐면 선조가 1567년에 즉위를 해서 1609년 승하를 합니다. 자, 선조 시대 때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유성룡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선조 시대 때 명재상이었던 유성룡. 유성룡 아닙니다. 유성룡이 아니고 유성룡입니다. 자, 유성룡, 서해 유성룡이 집필한 징비록을 토대로 만들어진 드라마였는데, 자, 이때 당시에 선조 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무려 1592년에 발발을 해서 7년 동안 이어집니다. 92, 93, 94, 95, 96, 97, 98. 자, 1598년까지 이어지죠. 무려 7년간 전쟁입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은 쑥대밭이 됩니다. 조선은 쑥대밭이 되는데 그때 당시 선조 시대에 왜 이런 비극이 있고 국난이 있었냐, 그걸 잘 살펴보자면 선조 시대는 바야흐로 조선의 동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징비록에서 나와 있다시피 동인이 있었고 서인이 있었습니다. 동인에는 주로 유성룡 그리고 이산해, 그 징비록에도 나오죠. 유성룡은 좌의정이고 이 사람은 영의정입니다. 우의정인가요? 영의정. 하여튼 두 정승이 있었고, 서인에서는 우의정이고 영의정이었네요. 자, 서인에서는 관동별국으로 유명한 송강정철, 송강정철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인과 서인으로 출발되는 이 동당 정치의 시발점은 뭐냐면 바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불릴 수 있는 사림들의 학파로 나눌 수 있는데, 기호학파의 근거지, 출신지가 어디냐면 기호학파는 주로 그 당시에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그죠? 그 당시에도 조선시대에도 수도가 서울이었죠. 한양. 기호학파는 수도권 중심의 세력이었고, 영남은 어딘지 아시죠? 영남. 퇴계 이황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율곡 이율곡 선생. 자, 이 당시에 이율곡 선생이 선조 시대에 활약을 하셨던 대표적인 대학자이고요. 퇴계 이황 선생도 명종,
선조 시대 때 있었던 대학자입니다. 자, 굳이 말하자면 율곡 이 선생을 비롯한 기호학파는 이기론, 기를 숭상하는 거였고, 이황을 비롯한 영남학파는 이를 숭상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성리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설명이라 이 정치사를 비롯한 사건 중심의 지금 저희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실용적인 학파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이념적인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가 나눠지면서 이것이 서인과 동인으로 정치 세력화됩니다. 자,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유성룡은 남인이 되고 송강정철의 기축옥사를 토대로 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성룡은 남인이 되고 이산해를 비롯한 사람들은 북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 송강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나중에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노론과 소론으로 또 갈라지죠. 자, 붕당정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이산해 있죠. 이산해는 서해 유성룡과 같이 동인이었지만 송강정철의 기축옥사를 계기로 해서 기축옥사에서 남명조식을 비롯한 동인 중에서 남명조식을 따르는 무리가 북인이었는데 그 북인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 정승이었던 유성룡이 이 송강정철의 이 정치적이고 이 굉장히 정력적인 수사에 그 사건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냥 눈 감아 주거나 아니면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산해는 굉장히 이산해를 따르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때 당시 잠깐 비주류 세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는데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고 승병들이 일어나고 또 선조의 원군 요청으로 인해서 명나라 군사들이 개입을 하면서 가까스로 7년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란 중에 선조가 분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왜군한테 싹 밀리죠. 이게 우리나라라면 한반도를 이렇게 좀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고 대마도가 있어요. 이렇게 대대적인 침공을 합니다. 부산 동래성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문경세제, 충주, 서울, 한양이죠. 평양,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이 거의 쑥대밭이 돼요. 조선이 거의 쑥대밭이 되는데 이러한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조가 이 한양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으로 피난을 갈 때 세자를 세웁니다. 그 세자가 바로 광해군이고 이 광해군은 이 당시에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분조 활동을 평안남도를 비롯한 함경도, 강원도 이 지역에서 분조 활동을 이끌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비롯한 이 삼남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 의병장들을 독려하면서 굉장한 백성들과 신하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왕으로서 의주까지 거의 국토의 끝까지 피난을 갔던 선조에 대해서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원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광해군이 굉장히 입지가 올라가고 선조는
입지가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선조가 수차례 전란이 끝난 다음에 수차례 선의 파동을 하고, 선이라는 것이 왕이 자신이 제위하는 중에 왕의 자리를 넘겨주겠다. 세자에게 넘겨주겠다. 세자에게 주겠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선조가 했냐? 그 의도를 잘 보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세자에 대한 민심과 신하들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던 이 세자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정치에 있어서 그 당시 절대왕권 시대에, 전제군주 시대에 왕의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세자가 민심을 얻고 신하들의 마음까지 얻으니까 전제군주로서 자신의 왕권이 떨어지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것은 흔히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영조가 느꼈던 그런 불안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영조랑 사도세자, 이 선조시대랑은 한참 뒤의 얘기인데, 영조랑 사도세자도 흔히 말해서 영조는 노론, 사도세자는 소론이었습니다. 자, 지지하는 정파가 달랐고, 사도세자가 꿈꾸었던 그 정치 상이라든지 방법, 정책들이 영조와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는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전제군주 시대에 왕이 신하들의 신임을 잃고 백성들의 신임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사가 달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극복하면서 굉장한 신임을 얻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견제와 왕이었던 절대군주였던 왕, 자신의 아버지의 이 견제를 헤쳐나가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광해군이 1609년에 즉위를 하죠. 광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광해군은 우리 영화 광해에서도 보였다시피 광해군의 주변에는 굉장히 두터운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서인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산을을 비롯한 북인, 그 북인 중에서 대북파와 소북파가 있었는데, 이 대북파,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을 이끌고 의병장이었던 그런 수많은 개혁적인,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피폐한 전쟁 상황의 전란 중에 그 굉장히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면서 어떤 정치를 해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리고 광해군과 같이 그 전쟁 상황을 누볐던 그런 사람들이 대북파로서, 대표적으로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파로서 광해군의 지지 세력이 되고, 그 당시에 주류 세력이었던 다수파 서인이 광해군을 견제하는 세력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차승원이 주인공을 했던 그 뭐였죠? 화정에서도 차승원 씨가 거기서 개혁정치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사사건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영화 광해에서도 이병헌, 광해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서인이 자신들을 밟고 가라면서까지 반대를 합니다. 자,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있어서 광해군은 굉장히 소수파의 지지를 받는 불안한 그런
입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대 왕이었던 선조의 미움을 극복하면서 견제와 미움을 극복하면서 된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자였죠, 서자. 후궁의 소상이었어. 후궁의 둘째 아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파벌에 있어서 소수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수많은 개혁 정책에도 대동법을 비롯한 개혁 정책, 그리고 우리가 광해군이라고 하면 흔히 알 수 있다시피 뭐죠? 실리외교.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중국 대륙의 새로운 강자가 명나라가 아니고 이제 청나라다, 그런 식으로 그 실제적인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은 명나라의 파병 요구에도, 후금을 제압하기 위한 명나라의 파병 요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온적으로 굉장히 대처를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훗날 나중에 있던 광해군의 뒤를 이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돼서 겪었던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인조시대 때 겪었던 그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 중국 왕조의 침략을 방지했던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해군은 보시다시피 그런 업적이 있었던 왕이었는데, 불행히도 광해군은 대북파라는 소수파의 지원을 받는 사람 왕이었고, 광해군은 주류였던 서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끝내는 그 정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조 반정으로 폐위가 됩니다. 광해군 때는 선조 때는 굉장히 많은 인물이 있었고, 선조 때는 뭐 유성룡, 이산해, 이황, 율곡이, 총강정철, 남명조식,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광해군 때도 정인홍을 비롯한 허균, 그렇게 혁명적인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끝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주류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류의 세력을 등에 입은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면서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서인이 집권을 하면서 광해군의 실리 외교를 버리고 숙명 정책으로 갑니다. 이미 명나라는 다 망해 가는데 사대적으로 명나라를 계속해서 임진왜란 때 자신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끝까지 섬겨야 된다. 그런 국제 정세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라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20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침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륙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점은 광해군의 업적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했었던 외교 정책을 폈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인조는 반면에 굉장히 국제 정세에 어둡고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지도자의 자질, 그 집권 세력의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개혁을 위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상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불과 300여 년 전 일입니다. 전쟁이
20, 30년 되는 기간 텀을 두고 3차례나 했습니다. 정유자랑까지 하면 4번이죠. 임진왜란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지도자의 자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고 세종 때처럼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 지도자, 국민, 결코 역사를 지나간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